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42명이 추가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7,755명입니다. 어제 100명대로 떨어졌는데 하루 만에 다시 추가 확진자가 200명대로 오른 거죠. 서울 구로구 콜센터 확진자가 또다시 늘어난 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 평론가님 먼저 네. 어제 오후부터 오후 공식 집계가 없어졌어요. 이제 딱 한 번 하루에 한 번만 집계를 맞습니다.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전날 자정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그러네요. 만 24시간 집계고요. 왜냐하면 그때 오전 오후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네. 하루 확진자 숫자가 하루에 두 번이나 나오는 바람에 헷갈립니다. 예, 혼동이 됐었죠. 네. 이게 통일이 됐고요. 음. 그 전날 사실은 이 하루 확진자가 네. 131명으로 줄었죠. 이 중에 대구 지역에서는 92명으로 떨어지면서 네. 무려 13일 만에 두 자리 숫자로 떨어지는 기록이 나와서 대구에서는 예, 약간의 기대감을 저희가 가지고 지켜봤는데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할까요? 기 교수님의 좀 의견이 중요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확진자는 늘었습니다. 242명이 늘었고요. 네. 대구 지역, 대구 경북에서는 149명이 늘었는데 문제는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네. 다 알다시피 구로구 콜센터 사태로 네. 많이 늘었다는 게 좀 우려가 높은 대목입니다. 완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288명 완치돼서 지금까지 누계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또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1명 사망입니다. 지금 확산 추세 또 뭐 늘어났다 줄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레인지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추이를요? 예,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대구 경북은 이제 신천지 교회 검사가 거의 끝나가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제 소강 국면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때도 항상 걱정한 것이 이제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 맞습니다. 또다시 어떤 집단 감염이 나타나면 그 부분을 가능한 한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관건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콜센터 집단 감염이 나타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직까지 안심할 수도 없고 또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집단 콜센터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네. 이분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분들이 밀접 접촉한 주변 사람들 여기서 또 환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 셀 수 없을 정도로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로 콜센터 쪽 상황에 좀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최 평론가님 먼저 현재까지 또 네. 확진자들 얼마나 됩니까? 80여 명인데요. 네. 더 늘게 될 겁니다. 지금 검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특정 짓는 건 의미가 없고 오늘 아침에 박원순 예. 시장은 93명까지 네, 얘기했어요.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원들은 70여 명인데 가족 확진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네. 어제 처음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을 때 어제 새벽이 34명, 네. 어제 저녁에, 어제 밤에 64명, 오늘 아침에 80여 명.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후가 됐는데 93 까지. 90명대를 가고 있습니다.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같은 11층에 있는 구로구 네. 콜센터 확진자가 207명이 한 사무실에 있었던 거예요. 11층에만 지금 207명이 11층에만 207명. 네. 그런데 문제는 7, 8, 9, 11층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한 553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콜센터 규모가 직원만. 있는 콜센터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콜센터 직원 외에 함께 움직였던 이 19층짜리 건물 내에 19층짜리입니까? 예, 사실은 19층짜리 주상복합 위층은 오피스텔이고요. 아래쪽은 상가 쪽인데 오피스텔에는 거주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13층부터 19층까지 오피스텔에는 거주자도 있고 또는 뭐 이 출퇴근하면서 사무실로 쓰는 사무실도 분도 있고. 계시겠지만 거주자가 다수 계시는 상황이고 사실 이분들 모두 다 격리 상태에서 검사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층까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1층에서 4층이 웨딩홀이고요. 결혼식이 열리는 그리고 1층에는 카페가 있고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상가 건물들, 사무실들이 쭉 산후조리원도 입주해 있는 있다는 거죠. 얘기죠. 산후조리원도 네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산후조리원은 다만 지난 12월에 네. 이 폐원한 것으로 아, 전해지고 그래요? 있어서 그것도 다행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뭐 보면. 산모나 아이들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복합적으로 네. 우리가 저는 대도시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좀 두려운 일인데다가 이 건물의 특성에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들이 움직이는 위치예요. 우리가 흔히 부동산에서 더블 역세권이라고 부르는 더블 역세권입니까? 예, 구로역과 신도림역 중간에 있다 보니까 두 역 모두 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구로역은 인천 지역으로 나가는 1호선을 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신도림역은 그야말로 환승 인구가 서울에서 제일 많은 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아마 네. 굉장히 감염 전파의 우려는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게 말을 좀 보태는 얘기도 조금 이따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콜센터 직원들 아까 뭐 500여 명 이상 된다고 네.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직원들의 근무 양태를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 보는 상황하고 굉장히 흡사하다. 근데 이 상황 확산되는 상황까지 그렇게 닮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무하는 상황이 네. 일단 이제 닫힌 공간입니다. 닫힌 공간. 예, 네. 대부분 이제 창문이 많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날씨가 좀 추웠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 또 전화 상담하면 또 창문 열어놓으면 소음이 또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공기청정기만 한 2대 정도 돌아갔다고 하는데 공기청정기를 주로 외부 이제 공기를 유입하는 걸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부 공기만 섞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좁은데 이제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누군가가 감염이 됐다고 한다면 비말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날씨가 추우니까 난방을 하면 이제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그럼 비말에서 나온 이런 이제 바이러스가 마치 공기 감염처럼 이제 공중에 떠 있다가 좀 먼 곳까지 확산되면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저기 보기에는 궁금한 이렇습니다. 네. 우리가 PC방 위험하다, 가지 마라. 손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근데 마우스하고 키보드 만지잖아요. 이분들은 수시로 고객의 이 자료들을 보고 통화하면서 입력하는 그렇죠. 분들이라 예, 예. 손을 계속 쓰면서 말을 하면서 문제는 헤드셋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최근에 코인 노래방 감염이 있었는데 노래방과 PC방을 합쳐놓으면 바로 콜센터가 콜센터예요. 됩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네. 아까 신천지 대구교회 말씀하신 게 밀집해 있다는 거예요. 1m 거리로. 파티션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비말이 충분히 튈 수 있는 아마 거리에. 한 반경 1m에 네 사람은 네. 최소한 앉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한 층에 200여 명이 모여 있었던 것이고 지금 207명 중에 70여 명이 확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들도 그렇고 다른 층에 근무하는 500여 명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분들과 접촉한 분들 이미 이분들의 가족 일부가 확진자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참 걱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콜센터가 구로구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100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유사한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또 새로운 상황으로 전환되는 시점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서울시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요. 다른 수도권 그 지자체들하고 공조 체제를 갖추고 긴밀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이 건물의 영업시설 그리고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 중인 1층부터 12층까지 이 건물에 대한 전면 폐쇄와 또 방역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건물 출입을 제한하고 안내물 부착이라든지 건물 내 수시로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 이미 운영 중이던 긴급 대응방안을 즉각 대응반을 4개 팀 40명 규모로 확대해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가장 규모가 큰 집단 감염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서 매우 심각하고 또 위중하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콜센터 직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 그리고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고 1일 2회씩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 발열과 또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 건물의 13층에서부터 19층까지 거주공간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인데요. 이 오피스텔 거주민 전원에 대해서 건물에 출입할 때 발열 체크를 시행 중이고 또 증상이 있을 경우에 바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당 건물 앞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운영 중입니다. 또한 거주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건 교육도 시행 중입니다.
이번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과 같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 소재 민간 콜센터 417군데를 긴급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 담당 직원들이 직접 콜센터를 방문해서 근무 및 시설과 또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콜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콜센터 업체들 간의 긴급 좌담회를 개최해서 콜센터의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박원순 시장 상당히 좀 꼼꼼하게 대책을 내놓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빠진 거 혹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계에 좀 급한 것도 있을까요? 예, 일단 이제 발표하신 대로 네. 접촉자들을 이제 찾아내고는 있지만 일단 직원들한테 자가격리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마 직원들이 본인들의 가족이나 본인이 만난 사람은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네. 빨리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접촉하지 않고 자가격리 상태로 있으면서 이제 가능하다면 발열 체크라도 해서 네. 이상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미리 검사해보고 본인 스스로 좀 지금 해줘야 될 때가 예, 때라는 그렇게 거죠. 알려주고 해야지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좀 늦을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바로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잘한 조치입니까? 그렇죠. 예, 가능하면 빨리 찾아서 자가격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원순 시장 얘기했지만은 서울 시내에만 민간 콜센터가 417개예요. 17개.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또 다산 콜센터 같은 공공 콜센터도 공공 있지 않습니까? 콜센터도 여기에 대해서 있고요. 조치가 좀 나왔죠. 네, 우선 서울시의 조치이기 때문에 네네. 지방도 주로 이제 콜센터들이 뭐 지역마다 크고 아까 작게 1000몇 개라고 있거든요. 하셨지 않습니까? 1000여 개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또 영세업체도 있고 대기업도 있는데 서울에 많이 몰려 있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네.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접촉을 최소화하라고 시민들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전화를 많이 콜센터 업무는 폭증해요. 그러네요. 예, 배달 음식 시키는 것도 콜센터가 받는 것이고 온라인 쇼핑몰에 물건 주문하는 것도 콜센터에서 고객 응대를 그렇죠. 하는 것이고 네. 거기 보험사, 금융사 거기다가 심지어는 우리가 이상 징후가 있으면 1339로 전화하세요. 그럼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콜센터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비대면 접촉은 괜찮은데 정작 콜센터에서 일하는 이분들끼리. 근로자들은 네.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게 이번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사각지대가 확인이 된 셈이죠. 그래서 이 저 박원순 시장이 말씀하신 지금 콜센터의 긴급 진단 좌담회에서는 적어도 교대제로 일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터치를 하게 되는 장비들마다 소독을 해야 되는 과정들, 이 이제 과정을 개입시켜야 될 거고요. 아, 마스크를 쓰고 일하기는 불편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루에 해야 될까요? 100콜에서 200콜. 그러면은 거리를 띄워야죠. 사실은 이 한 건물에 한 층에 207명이 있었다면 100명밖에 투입을 못한다 하더라도 네. 1m 간격을 2m 이상으로 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무하는 그리고, 숫자를 예, 좀 줄이고 그렇죠. 공간을 좀 네. 넓게 활용해야 네, 된다. 만약에 2교대제였다 그러면 4교대제로 바꾼다든가 공간 활용을 훨씬 간격을 또 띄우는 형태로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아마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방법들이 또 좌담회에서 나올 텐데요. 이것은 업계에서 실제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네.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탁상 공론이 되면은 또 사실은 쓸데없는 매뉴얼만 추가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콜센터에서 일하신 분들이 누구보다 그 위험성은 체감하고 계실 테니까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달라 이런 요청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지 않아도 사무금융노조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콜센터 노동자들 건강권 보장하는 조치 빨리 좀 해달라. 취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죠. 네. 일부 콜센터에서는 뭐 간격을 조금 넓히는 조치들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좀 시민들이 좀 불편한 거, 또 업무가 조금 더뎌지는 거 이런 네. 것들이 있겠지만 좀 참아야겠죠. 함께 참아야죠. 네. 함께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더 두고 네. 지금 보시면 과거에는 무슨 대학교의 어학 랩실처럼 1인 1 파티션 안에 들어갔었는데 네. 지금은 일반 사무실처럼 4명이 서로 등을 맞대고 앉아 있고 한 파티션에 3인 1조, 4인 1조도 들어있고 그래요. 아. 그래서 최대한 한 명당 칸막이를 넓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혼자 계속 이야기하는 것에 비말을 네.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엔 소독, 파티션, 장비에 대한 이 교대할 때마다 네. 타인이 있었던 장비에 대한 이제 철저한 점검, 교체 이러한 부분들과 제일 중요한 것은
접촉 거리를 좀 최대화해 달라.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이 업무 생산성 저하는 우리 모두가 사회적으로 감수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교수님, 만약에 실내 공간에서 조금 전에 거리를 조금 더 넓히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넓혀야 안전할까요? 그거 기준이 있을까요? 뭐 2m 이상 넓히면 더 좋겠죠. 보통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할 때 2m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2m 이상 떨어져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기를 충분히 잘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환기도 굉장히 예. 중요하다. 그리고 시스템상 사실 이분들이 재택근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택근무 할 수 있는 부분은 재택근무로 좀 돌리고 근무하시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택근무도 지금 대안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네. 재택근무라는 게 콜센터 직원들이 보통 개인 정보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컴퓨터 안에 데이터들도 많이 들어있고.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네.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은 드네요. 그래서 이 재택근무의 방식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가정에 있는 PC로 헤드셋을 연결해서 고객 콜을 이제 연결하고 받고 네. 한다면 제가 보기엔 요즘은 회사에서 공용 메신저 같은 걸 띄워놓고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원천 데이터가 유출되면 안 되는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불가능한 거죠. 범위가 있을 네. 것이고 그 사이에서의 재택근무 가능한 업무를 찾아서 그건 그래도 띄어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네, 해보자. 반드시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은 모여서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과 개인과 모두 서로 나눠서 감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업은요 네. 상당 부분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하죠, 시행하고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우리나라의 유수 대기업들이 한다는 것은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시스템들을 조금 공유해서 콜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것들은 조금 이번 기회에 적용을 해 나간다면 알겠습니다. 실험적으로라도 나아지지 않겠나 기대는 해봅니다. 자, 지금 정은경 코로나 바이러스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감염증 브리핑 일부 국내 시작됐습니다. 발생 현황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755명이며 이 중 288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대비하여 어제 신규로 증가한 확진자 수는 240이며 격리 해제는 41명이 추가로 되었으며 사망은 6분께서 추가로 사망하셨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그 대구와 경북 지역의 환자 수가 9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시다시피 구로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집단 발병이 보고가 되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의 확진자 숫자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80.1%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나 조사 분류 중인 사례는 19.9% 정도 됩니다. 전체 집단 발병과의 그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 중에 60.9%는 신천지 관련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하여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9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90명에 대해서는 직원이 77명, 직원의 접촉자로 분류된 게 13명이 확인되었고 현재 계속 확진 검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확진자의 숫자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 접촉자를 제외한 확진 환자, 종사자 77명은 현재까지는 모두 11층 콜센터에서 근무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지만 다른 층, 7층에서 9층에서 근무 중인 다른 콜센터 직원 553명에 대해서는 우선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 검사 등을 실시하여 추가 전파 규모를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단 발생 사례 중에서 집단 시설과 관련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서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그리고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순으로 집단 발생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밀폐된 닫힌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증가되는 만큼 이런 환경을 가진 사업장 또는 시설 등은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서 근무 형태 및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온라인 업무 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근무 형태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또한 사무실 내에서는 좌석의 간격 등을 조정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고 비말을 통해서 노출되는 사무 공간이나 기자재 표면 등은 깨끗이 자주 닦고 소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보건관리자를 지정해서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주기적인 환경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이를 이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또 종사자, 이용자 등의 방문 및 증상 여부에 대한 이력을 관리할 것도 공고를 드립니다. 또한 유증상자 등의 경우는 출근 등을 중단토록 하되 이로 인해서 종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고위험 사업장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각 사업장 소관 부처 그리고 지자체를 통해서 세부 유형별 감염관리 지침도 정교하게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 감염이 발생하는 주요 국가로부터의 코로나19 추가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추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 자가진단 앱 설치 등을 하고 입국 후에 증상 발현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선제 격리 후에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국가 입국자에 대한 정보는 DUR, ITS, 수진자 자격 조회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국심리학회와 함께 코로나19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1339 콜센터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심리학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신 심리상담 전문가 230여 명이 협조를 해주셔서 1339 콜센터로 심리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심리학회 상담 전화를 통하여 심리상담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전국적으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확진자 및 가족은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자가격리자와 일반 국민들께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필요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감염증은 초기에 경증 상태에서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예방의 노력,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말, 침방울로 통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2m 정도의 거리두기, 그리고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그리고 유증상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의 비말로 인한 전파 방지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비말이 노출 표면에 오염된 그런 접촉으로 인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입니다. 또한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져서 바이러스가 침투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필요하겠고 손이 많이 닿는 그런 각종 노출 표면은 락스나 아니면 소독제를 이용해서 깨끗이 닦아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은 경과를 관찰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구로 콜센터에 대한 정리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집중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희 정리를 해보면
공식 집계로 확진자는 90명으로 네, 정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콜센터 직원이 77명, 77명이고 접촉자가 13명.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11층 근무자다. 네. 11층에는 207명이 있었는데 나머지 7층에서 9층 사이에 근무하는 분이 553명이 더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 검사가 아직 안 이루어진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을 때는 네. 추가 확진자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것까지 아마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거기 더해서 이게 우리가 밀집 접촉이 가능한 이 업무 공간이었던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보도를 보시면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것도 지금 건물 특성에 기인하는데 네. 보면은 이게 짝수층 엘리베이터 2개, 홀수층 엘리베이터 2개, 웨딩홀 전용 엘리베이터 하나. 이게 5기가 움직이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11층에서 확진자가 다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9층, 7층 그리고 8층이 있어요. 그럼 이게 홀수층이 3개, 짝수층이 그러네요. 하나. 그러다 보니까 홀수층의 다른 이 근무 환경인데 홀수층 엘리베이터에 탔던 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다. 이것도 좀 사실은 이게 합리적인 추정으로는 가능한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 8층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또 짝수층도 안전하지 못했다. 이게 확인되는 셈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2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콜센터만 입주해 있어도 이제 553명 중에 네. 확진자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다른 이 기업의 다른 업체 근무자들도 지금 이 건물 공간에 함께 오르내린 분들이 그렇죠. 그렇게 안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걱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분석도 좀 중요하고요. 네. 이게 사실 저희 예방적인 측면에서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엘리베이터 탈 때 특히 이제 대형 건물 같은데 뭐 저희 방송사도 있습니다만 네.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일단 감염에서 예방을 할 수 엘리베이터를 있을까요? 타면 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같이 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게 필수적이고요. 엘리베이터를 탄다라고 동선이 예상될 때는 마스크 준비하는 게 맞다.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 뭐 층수를 누른다거나 아니면 어디를 만질 수가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난 다음에 꼭 손을 씻는 게 중요하겠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손을 씻기 전에는 가능하면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탔으면 무조건 소독하고 또는 씻고. 그렇죠. 요즘 뭐 이렇게 팔꿈치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분도 있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장갑 끼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중국에서 유행을 했는데 이쑤시개를 꽂아놔서 이쑤시개. 네네 그 뭐 면봉이나 이쑤시개를 뽑아서 버튼을 누르는 경우도 있고 엘리베이터에 한데 비치해 놓고. 예, 뭐 이제 선제적 뭐 대응이 과잉 대응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모 방송사는 항균 비닐 필터를 씌워놨습니까? 씌워놨더라고요. 그것도 그건 방법이네요. 정전기를 활용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조치들을 다 써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존에 엘리베이터에 탄 것만으로 함께 탄 것만으로 그렇죠. 확진자에게 감염된 또 확진자가 나온 바가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쑤시개 얘기까지 나오면 저희가 좀 서글퍼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이 콜센터 직원들이 서울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인천 사시는 분 또 네.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맞습니다. 말이죠. 다 지하철 버스 타고 이동을 하시는데 네. 지역 감염 전파 이게 지금 가장 제일 크게 문제죠? 우려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부 지금 또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우려가 있는 동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확진자들 지금 90여 명 확진자의 동선은 네. 서울에서도 여러 구에 분포돼 있습니다. 제가 동작구에 거주하는데 동작구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요. 노원구 처음 나왔고요. 노원구에서 네, 네. 처음 나왔고요. 그 외에 기타 지역도 있는데 인천 나왔고요. 네. 안양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또 이 광명도 나왔습니다. 김포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경기, 인천, 서울 전역이라 다양한 지역에 나오고 있어서 이 동선은요. 아까 제가 더블 역세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 노선 버스와 지하철 두 노선을 포함하면 사실은 지금 유동 인구가 하루 9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출퇴근 신도림역 인구들이. 일대 네, 구로역하고. 신도림역과 구로역 사이 일대. 네.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는 한 10만 명 잡고 역학조사 자체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제 뭔가 이 확진자 중심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확진자 한 명이 6일에 이 구로구 콜센터를 퇴사합니다. 그리고 7일에 제주도를 방문했던 게 이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당일치기 방문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증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확진된 지금은 이미 4일부터 증상이 있었다. 그럼 제주도를 방문한 7일은 증상이 유증상인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주도에 이분이 또 방문했던 관광 동선 어디인가? 이 문제가 하나 남고요. 네. 지금 확진자의 또 다른 가족은 이 서울 금천구의 경우인데 마을버스 기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대중을 접촉하는 직업입니다. 그럼 대중을 접촉하는 직업인데 이게 금천 01 버스인데 이게 벽산 아파트에서 이제 독산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이제 꽉꽉 밀집되는 버스라고 해요. 여기서 또 이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역학조사를 모두 할 수 없다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또 확인 가능한 아슬아슬한 동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확인해야 될 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만 봐도 범위가 워낙 넓어서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간도 그렇죠. 많이 게다가 걸릴 것 이제 지역이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로 나눠져 있잖아요. 사실 현재까지는 지자체별로 역학조사가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들의 내용을 각 지자체가 자기 지자체만 볼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이제 구로 콜센터 사건이 터지면서 이 세 개 지역이 연합해서 같이 하기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그 세 개를 같이 겹쳐 있기 네. 때문에요. 네. 지금 아까 그 서울시장이 대책 발표했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경기도 인천에 있는 역학조사관 네. 또 구로구에 있는 역학조사관 단체 톡방을 만들어서 네. 같이 긴밀하게 대응하자 이런 얘기 공유한다는 나누는 것이죠.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예,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고요. 김윤일 교수님, 아까 저기 뭐 더블 역세권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 버스 노선도 많고요. 대중교통에서 직접 감염됐다. 라고 하는 케이스가 아직까지는 좀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고가 없었고요. 네. 최근에 중국에서 보고가 나왔어요. 그 이제 버스를 같이 타고 갔는데 감염이 됐다.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데이터가 뭐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버스가 어떤 버스냐면 이제 중국도 요즘 이제 추운 겨울이니까 네. 환자가 탔는데 난방을 계속 하고 가면서 네. 이제 버스를 2번 탔는데 한 번은 이제 2시간, 한 번은 1시간 탔는데 같은 버스 안에 탔던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버스가 창문을 다 닫고 난방을 하고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제 2시간씩 가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됐다 하는 보고거든요. 네.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런 상황이면. 지금도 꽃샘 추위가 좀 찾아와가지고 네. 버스 문 열어놓고 운행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밀폐 공간이 형성된다라고 예, 봐야 될 것 예, 같고 그렇죠. 손잡이 이런 것들도 좀 문제겠죠. 그렇죠. 여기 잡는 예. 손잡이도 있고요. 예. 그러면 버스를 탈 때는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환자분이 버스도. 마스크를 썼다면 네. 뭐 비말이 튀어나갈 가능성을 많이 줄였을 텐데 환자도 쓰지 않았고 거기 있는 분이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감염이 아주 쉽게 일어나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그 안에서. 그때 당시에는 예, 예. 이번엔 어땠는지는 사실 모르는 확인되지 상황입니다만 않습니다. 뭐 부디 좀 자기 방역 그 위생을 잘 챙겼으면 좋았겠다 네, 네. 이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지하철 어떻습니까? 지하철 공간도 사실 좀 걱정되는데요. 그렇죠. 지하철도 걱정이 되지만 사실 지하철은 오히려 강제 환기를 시킵니다. 이제 시설 자체가. 네. 그래서 바로 앞에서 비말이 튄다 이런 것만 막으면 이제 환기 문제로 인해서 이제 확산되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버스나 이런 데보다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 출퇴근 시간 같은데 아까 9만 명 몰린다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끼어서 타야 되는 예, 상황들이 그렇죠. 생기거든요. 예,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요. 맞습니다. 이런 예.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막으려면 마스크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1m도 아니고 거의 따닥따닥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크게 많이 안 번졌으면 좋겠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아까 구로 콜센터 처음 증상 나타난 게 원래 처음에 확진자는 6일 얘기 나왔다가 네. 이틀 전에도 4일 내에. 증상이 먼저 나왔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방치돼 있었을 가능성이 동선이 그렇죠. 방치돼 있었을 예. 가능성이 있는데 그분이 감염 이제 우려가 한 어느 정도까지 6일까지 가능성이 근무를 했다고 하면 네. 이제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감염을 전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제 이전에 초기 환자들을 보면 오히려 감염 초기에 네.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전파를 시켰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독감이 돌 때도 네. 반은 다 걸렸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네,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감염이 취약한 상태라는 거를. 거기는 일단 한번 감염병이 나오면 다 예. 걸린다는 걸 예.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취약한 곳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 콜센터 내 감염 경로 파악하는 것도 좀 중요한 문제일 네, 것 네. 같거든요. 선후 관계를 좀 알아야 역학조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일단 신천지 연관성도 조사가 됐죠. 조사되고 어떻게 있습니다. 나왔습니까? 네네. 콜센터 직원 중에 5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은 됐어요. 네. 다만 이 신천지 교인들은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초기 감염원으로서 작용을 했는지 이 여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됩니다. 감염됐다가 지금은 나았을 가능성도 또 없진 있지만 않습니다. 이분이 네네. 옮겨왔다라고 보기는 또 네. 장담할 수도 그 없는 부분은 상황이고.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이것은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시간 또 상당히 긴 역학조사의 동선의 과정 이 부분들이 나중에 잘 맞춰져서 혹시라도 이제 몇 개의 감염 요인들이 네. 확인이 된다면 하나의 높은 가능성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게 사실은 한 553명이 일하는 직장에서 신천지 교인이 몇 명은 있을 수 있잖아요. 종교는 다양할 테니까. 네. 그래서 5명의 신천지 교인이 근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로 신천지의 의한 감염이다 이렇게 단정 짓긴 어렵고요. 일단은 이제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두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분석 대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만약을 가정하고 여쭙겠습니다. 대구도 대도시입니다만 서울 1000만 도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슈퍼 전파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속도라든지 뭐 인구 숫자도 있지만 인구 밀도도 있지 않습니까?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대구의 신천지 유행은 저희가 따져보면 이 유행의 시작이 31번 환자 진단은 2월 18일 날 됐지만 이미 한 달 전 정도부터 시작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갑자기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환자 숫자를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서울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환자들을 찾고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숨어 있는 환자가 그 정도 많을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파된 상태에서도 확 늘어나는 상황은 그렇죠. 서울은 아니다. 지금 예, 현재는 그렇게 예. 보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 자, 코로나19 여파 지금 총선에도 영향을 네. 좀 미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콜센터 거기 윤건영 네, 그러게요. 상황실장, 이게 아주 공교로운 사무실에서 상황이다 연락이 했는데 윤건영 바로 청와대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입니다. 네, 네. 뭐 얼마 전에 이제 이 사직하는 모습을 봤고 이 지역이 이제 박영선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네. 지역구인데 네.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지역구 이제 후보 민주당 후보로 지금 나오게 된 것이죠. 불어의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선거사무소는 일단 폐쇄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네. 선별진료소 들어갔고 그리고 이미 지금 대면 접촉에 의한 선거운동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비대면 접촉 선거운동, 네. 유튜브 방식으로 하거나 혹은 멀리서 출퇴근길에 그냥 손을 흔들거나 미소 보내는 정도. 네. 그래서 상당히 연선화된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격은 적은데 또 미래통합당 후보의 경우에는 네. 이 선거를 돕고 있던 네. 참모 한 분이 이제 코로나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대구 북구갑의 양금희 맞습니다. 후보의 선대 본부장.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선거도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다. 이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걱정은 저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사망 사례 내지는 선거사무소 폐쇄 사례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 4월 15일에 선거 치를 수 있는 것인가? 총선 이 연기론. 문제는 또 대두됩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 기점으로 보면 약 한 달 남았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이 사전 투표는 4월 10일과 11일이거든요. 그럼 4월 10일이 실제 투표 시작이라고 본다면 네.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확진세가 정말 3월 말로 이 사그라들 수 있다면 4.15 총선이 치러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이야기한 전 어제 굉장히 무서운 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2, 제3의 신천지 사태 같은 폭발적인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질병관리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다. 근데 그 하나가 지금 그러고 콜센터 사례가 네. 이걸 대규모라고 지금 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고요. 이것이 이제 3월 내에 잦아들지 않는다면 총선에도 제가 보기엔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투표율이 일단 좀 떨어질 수 있을 투표율은 것 많이 같고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투표율은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투표하는 투표 행위,
실제로 이제 투표장에 가서 기표를 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 또 들어가야 여기서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금하는 행위를 당일날은 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또 이 줄이 줄 길지 서야 않은 되고요. 시간도 있지만 네. 이 줄을 좀 일찍 많이 서는 시간대에는 이 간격을 또 벌려야 한다든가 다른 분이 들어가서 기표하고 나온 기표소에 또 뒤에 소독해야 있던 되고. 분이 들어갈 때 네. 건건히 소독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또 사실은 이 기표 도장도 계속 만지는 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맞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엔 선관위가 해야 될 대책들도 적지가 않네요. 이건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 안전의 민주주의의 문제죠. 꽃이 네. 선거인데 선거에도 지금 코로나19 영향을 받게 됐다. 이런 상황이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백병원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산백병원. 일산 백병원이 이제 네. 폐쇄에 들어갔죠. 근데 네. 서울 확진자가 백병원과는 나와가지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서울 백병원의 문제는 네. 대구에 거주하시던 70대 여성분이 자신의 거주지를 속이고 입원을 한 거예요. 네. 입원 6일 만에 확진이 됐는데 대구 거주자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같은 병동에 있던 분들이 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폐쇄가 되는 상황이 이르렀는데 네. 자, 일산백병원은 조금 다릅니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예요. 근데 응급실을 찾은 환자인데 50대 여성분인데 폐렴과 저혈압 증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검사를 받았고 두 번 양성이 나와서 확진자로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은 폐쇄가 됐는데 이 경우는 참 병원에 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환자의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요. 환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감염이 될 요인이 지금 발견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발현됐을 뿐이에요. 네. 어디선가 아마 지역 감염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마다 놀라게 되는 게 지금은 병원 하나가 제가 보기엔 정말 군대 역할을 하는 시점이거든요.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는데 네. 이 대형 병원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사령부들입니다. 근데 병원이 폐쇄돼서 며칠 동안 이걸 못 쓰게 되면 의료진 전체가 지금 일시적으로 그냥 어쨌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지금 구로 콜센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 서울도 지금 혹시나 병상 모자라게 맞습니다. 되는 사태 대구처럼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겠는데 아까 좀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신다고 얘기했는데 좀 그래도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씩 준비는 늘어나고 해야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고 이제 중환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중환자가. 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생활치료센터 뭐 경기도도 준비하고 있고 서울도 준비하고 있고 일단 병원에 계신 또 코로나 환자 중에 증상이 좀 많이 경감이 되신 분들은 빨리 그분들을 생활치료센터로 빼서 병원에 병실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환이 생기면 빨리 이제 그쪽으로 모시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